네, 우선 이 책은 제목 그대로 공범이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 이 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아픈가? 왜 이렇게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고 공격하고 범죄도 많고 또 범죄 문제를 떠나서 최근에 뭐 정치 사회적인 부분까지 모순, 불의, 불법 이런 게 너무 판치고 있지 않은가. 또 하나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희망은 있는가?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우리 공통된 주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공범이란 것으로 찾았고요. 이건 어느 한둘의 나쁜 놈, 나쁜 사람, 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만의 문제라면 사실 그들을 잡고 나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지역 일대에서 우리 여성분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유영철이 있죠. 신촌 일대에서. 그럼 그 친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왜 생겼을까? 잡혔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안전한가? 그 이후에 또 강호순이 나왔거든요. 또 묻지마 범죄자 나오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악과 범죄의 생산 구조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자.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된 배경에는 그가 어렸을 때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학대를 받고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했던 히스토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다 문제인 걸 알았고,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니니까 개입하지 않고 방치했던, 그리고 우리 학교도 그런 문제의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없었던 구조,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좀 해체시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의 위치를 발견하고, 나는 그럼 자유로운가? 그동안 난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서 있었던 불의, 불법, 혹은 내가 적어도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관심 가지고 또는 이야기하고 또는 주변 사람들과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자 하는 의미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재밌게 느껴졌던 점이 그거였는데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좌파 범죄학. 저는 되게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정치 이슈를 얘기를 할 때 뭐 복지나 뭐 이런 부분들은 진보 성향, 민주당의 이슈고, 사실 치안이나 안보나 이런 건 공화당의 이슈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치안이라는 건 되게 보수적인 어떤 담론의 아젠다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좌파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한데 뭔가 좀 진보적인 혹은 이제 대안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학문도 있고 이론도 있다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있나 싶은데, 흔히도 이제 law and order politics라고 하죠. 법과 질서, 법질서 정치라는 건데, 우리는 이제 주로 공안 통치, 공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세계적으로 본다면 우리처럼 뭐 분단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보수의 그 핵심은 법질서입니다. 그래서 범죄 문제라든지 무질서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 사실 복지라든지 분배, 좌파들의 이야기가 먹혀들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흉흉한데, 이렇게 어지러운데 무슨 뭐 나눠 갖고 분배하고 하냐, 일단 안전부터 확보해야지, 이제 이런 심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80년대가 왜 중요하냐면 그때부터 뭔가 좌파가 관심을 좀 돌리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범죄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언제나 굵직한 살인사건, 성폭력 사건 늘 나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그러면 좌파는 뒤로 물러나 버려야 되잖아요.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 반성도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그동안 이 사람들의 삶의 문제, 가장 첨예한 민생에 있어서의 부분들, 여기에 그렇게 무관심했나, 이런 반성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범죄학이 과거에도 좌파 범죄학이 있었어요. 없지는 않았어요. 그 좌파 범죄학이 과거에는 어떤 거였냐면 막시스트 크리미널러지, 막스의 시각으로 바라본 정치경제학적인 범죄학. 그래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범죄가 뭐냐? 그건 범죄라고 성공적으로 규정 지어진 행위다. 왜? 부자들 있는 사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 다 한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범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주로 힘없고 약한 서민들의 윤리나 도덕 위반이 법에 규정되고 범죄로 해서 처벌받는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매매 같은 경우에도
노동자가 성매매하다가 적발당하면 처벌받지만 뭐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은 전혀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뭐 이런 거죠. 도박도 마찬가지고 카지노 가서 뭐 많이 써도 아무 문제 없지만 고스톱 몇 번 하다 걸리면 도박죄 처벌받고 뭐 이런 거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범죄란 것 자체가 규정의 문제다. 첫째. 두 번째로는 그런 범죄가 좋다. 살인도 있고 강도도 있고 강력범죄도 있지만 이런 것의 행위를 보기보다는 그 원인을 보자. 그래서 사회 불평등 문제, 분배 문제, 양극화 문제. 그래서 범죄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에 관심 갖지 말고 이런 범죄가 생기는 정치 경제적인 구조에 관심 갖자. 이게 이제 막시스트 범죄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글쎄 하다가 일반 서민이 볼 때는 마음에 안 와닿는 거죠. 왜? 살인 피해자가 서민이고 강도 피해자가 서민이고 성폭력 피해자가 서민인데 저 서민을 대표한다는 좌파 정당이나 정치학설이 한 얘기는 그런 범죄 신경 쓰지 말고 그 범죄 원인인 분배 구조나 신경 씁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 나오고 영국 노동당이 그 좀 중도로 변신하기 시작하면서 정치학의 새 길이 나타나잖아요. 정치적인. 근데 범죄학도 80년대 이후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좌파 범죄학의 그 현실주의가 나타나요. 현실주의 범죄학. 그래서 과거에 우파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이게 모토였고 좌파는 범죄의 원인이었다면 이 제3의 길이라 불리는 좌파 현실주의에서는 범죄는 나쁜 것이다 하는데 동의하고 우파처럼 범죄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 동의하고 우파처럼 그 다음에 이 범죄에 대한 강한 대처와 함께 전통적인 좌파의 기조인 범죄 원인도 같이 살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범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뭐 유럽이나 미국 가봐도 좌우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다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실제 효과적으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찾자라는 데는 똑같아요. 다만 그 이면에 좀 더 크고 넓게 봤을 때 뭐에 더 집중하느냐. 그래서 주로 우파 보수들은 범죄자 개개인에 집중하면서 이 나쁜 녀석들을 사형이나 뭐 강하게 처벌하자라고 하는 반면에 좌파적인 현실주의 범죄학자들은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잘 잡는 건 좋지만 처벌을 뭐 지나치게 강화하는 데만으로 나가진 말자. 그리고 왜 이런 범죄가 생겼는지를 좀 더 들여다보자.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잠깐 뭐 지나간 질문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가장 강조한 키워드가 사실은 안전하고 민생이잖아요. 네. 그리고 행정안전부도 멀쩡한 이름을 갑자기 안전행정부라고 그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서까지 박근혜 정부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는데 지금 집권한 지 1년이 지났잖아요. 네. 뭐 그리고 경찰도 더 많이 충원한다 그래서 뭐 많이 뽑는다고 얘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간의 박근혜 정부의 어떤 치안 정책이랄까 안전에 관한 뭐 그런 걸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보수 정권이 가장 방점을 두는 게 안보와 안전이죠. 범죄로부터의 안전. 그런데 이제 안보 문제를 별개로 치고 범죄로부터의 안전 문제만 본다면 사실 충분히 제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경찰력의 상당수가 여전히 뭐 집회 시위라든지 그런 공공안전 부분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 전 정부나 또는 그 이전 뭐 민주정부 흔히 말하는 좌파 정부 여기에 비해서 치안력이 과연 강화됐느냐에 대해서 볼만한 어떤 성과가 별로 없거든요. 또 하나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게 이제 4대학이었잖아요. 4대학 척결하면서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뭐 그런 부분들을 그 너무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 법집행기관 부서, 범죄예방부서가 너무 거기에 이제 그 집중을 한 나머지 자기들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그런 그 기반적인 치안 역량 강화 이걸 해낼 수 있는 그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획기적이라고까지는 할 거 없지만 어떤 범죄 예방에 있어서 향상 조치가 있었느냐고 기억하시는 게 있으세요 혹시? 뭐 그런 거죠. 또는 범죄 수사에 있어서의 어떤 그 기술이나 기법의 향상이 있었느냐, 인력의 전문화가 향상됐느냐,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다만 그 지표적인 눈에 딱 띄는 오원춘 사건, 뭐 유영철 사건 이런 게 안 생기고 있죠 아직까지 1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치안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진 않아요. 다만 내세울 만한
그런 범죄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는 그런 큰 문제, 메타적인 그 정치에 있어서의 문제를 풀지 못하다 보니까 국정원 사건에도 풀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현장에서의 치안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여유조차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재밌는 게 그 경찰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이 너무 중앙 집중적이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통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승진에만 왜냐면 자기 그게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경쟁을 시켜놓으니까 승진에만 눈 들이대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얘기하는 어떤 수치 중심의 뭐 이렇게 행정을 하게 집중하게 되는데 그 영국을 유학 갔다 오셔서 영국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뭐 지역 네. 커뮤니티 경찰, 네. 뭐 지역에 뿌리 박은 어떤 공동체 경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경찰이 그럴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총을 안 쓴다는 것도 되게 특이하고. 예. 그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대안적인 경찰 모델이라는 게 어떤 거 생각하십니까? 그 참 그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여기서부터 조금 그 문제가 되는데요. 영국 경찰을 이해하자면 이게 1829년이라는 해가 상징적입니다. 1829년이 영국 그 근대 경찰의 창설된 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경찰의 복장들, 막 큰 모자, 또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영국 경찰의 상징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근데 그 당시에 그러한 경찰을 그러니까 그 근대 경찰의 의미는 뭡니까? 이게 조직화되어 있잖아요. 다수가 그 다음에 복장을 같이 갖추고 동일한 룰 규범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일단 어쨌든 무장을 하고 꼭 총기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력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라는 사회 개인의 자유 권리장전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경계심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시민들을 향한 군대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조직화된 다수의 남자들이 유니폼 입고 무력을 가지고 거리로 딱 나오는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영국 경찰 창설의 모토를 뭘로 잡았냐면 유니폼을 입은 시민이라는 걸로 잡은 겁니다. Citizen in uniform. 그래서 여러분과 똑같은 여러분의 일원인데 단지 당번을 쓰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치안이란 건 자치 치안, 자기 치안이었거든요. 스스로를 지키는 거예요. 동네 사람끼리 지키는 거고. 근데 이것을 전문화시킨다. 국가가 관장한다. 이렇게 변하면서 그래서 내세운 모토가 뭐냐면 Policing by Consent라는 겁니다. 즉 치안이란 건 군과 뭐가 다르냐? 군은 뭡니까? 적과의 대결이고 무력의 우위이고 그리고 상대방 보고 나 쏴도 돼? 물어보지 않잖아요. 동의 없고 전쟁합니까? 나 탱크 보내도 될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경찰은 아니라는 거예요. 컨센트,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음주 단속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법규 어긴 데 대해서 검문 검색 오케이. 법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동의하는 한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폴리싱 바이 컨센트라고 합니다. 그 전통이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지금도 똑같이 가장 효율적인 치안은 무엇이냐? 국민이 동의하는 방법이다. 범죄 예방을 먼저 해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현대화된 게 지역사 경찰 활동이란 거예요. 커뮤니티 폴리싱. 그래서 그 커뮤니티 폴리싱이라는 거는 경찰이 국민을 이렇게 감시하고 단속하는 존재가 아니라 경찰과 국민이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바쁘니까 일하셔야 되잖아. 공부하셔야 되고 생업 바쁘시죠. 또 차도 마셔야 되고 데이트도 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치안을 전문적으로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신 경찰이 해주면서 무엇에 집중할까? 우리 동네가 예를 들어 새벽에 길거리에 주치자들이 제일 문제이냐? 아니면 학교 안 간 청소년들이 제일 문제이냐? 아니면 아파트에 도둑들 막는 게 제일 문제이냐? 각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부터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순찰할 때도 경찰과 함께 주민들 중에 시간 남는 분이 자원해서 같이 순찰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유치장에 누가 잡혀왔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주민들이 와서 좀 해주시고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커뮤니티 폴리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발점이 일제 그 순사 식민 경찰이다 보니까 주민의 대표성이 아니잖아요. 주민이나 우리 사회와 유리된 지배자가
다스리는 도구로서 경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걸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애들 울 때도 야 순사 온다 이래서 이제 울지 못하게 이러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시각은 반감, 반발, 저항 이런 거였죠. 그게 이제 독재를 거치면서 더 강화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 이렇게 해가지고는 경찰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365일 24시간 전국 방방곡곡을 다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범죄가 발생해도 주민이 신고 안 해주시면 모른단 말이에요. 목격자 증인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제 차가 완전 반파가 됐지만 예. 근데 살아계신 게 좀 예. 뒤에서 오시던 분이 블랙박스를 찍었다면서 자원해서 오신 거예요. 증해 주시겠다. 근데 그런 분이 안 계신다면 그렇죠? 예를 들어 다 뺑소니로 다 가버린다면 CCTV 안 찍겠다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주민의 참여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도 출발점은 영국과 다르긴 하지만 지향점은 같다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우리가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져서 국민을 경찰이 감시하고 국민 중에 범죄가 일어나도 다른 시민들은 입 닫고 신고도 안 하고 증인도 안 하고 목격 진술도 안 하는데 경찰이 CSI 프로파일링해서 잡아내는데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경찰이란 것이 답일 수밖에 없고 주민을 참여시킬 수밖에 없고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고 주민의 동의를 구할 수밖에 없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게 되려면 일단 박수 살아오신 게 일단 저는 괜히 이걸 잡아갖고 돌아가시게 할 뻔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경찰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지금의 경찰이 아니라 좀 뽑는 방식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 채용 절차라는 게 뭐 교수님처럼 경찰대를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고위 경찰 간부로 바로 성장하는 케이스가 있고 일반 순경으로 지원해가지고 요즘 노량진 가면 경찰 시험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학원 다녀서 외워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경찰은 도대체 어떻게 뽑아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될까요? 또 어떤 자질을 갖춰야? 그럼 참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래서 경찰의 존재 의의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가를 우리 경찰학에서는 그걸 철학의 문제라고 봅니다. 철학. 어떤 전략이나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찰이 무엇이냐에 대한 태도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주민과 함께 주민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선발 과정부터 달라져야 하고 교육도 달라져야 하고 훈련도 달라져야 하고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관료제적이고 과거에 국민과 시민과는 좀 떨어져 있는 통치자 중심의 그런 경찰 그리고 중앙집권적이고 군대적이고 크고 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엘리트 중심이에요. 경찰대학도 뭐 제가 나와서 그렇긴 하지만 늘 이제 좀 마음에 걸렸던 거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 순경, 경장 이렇게 막 군대 나오시고 이런 분들과 다른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경찰 내에서도 이게 위계질서, 상하질서 이런 군대식으로 운영되는데 밖으로 달라질 거냐? 밖으로는 친근하게 동반자로 주민을 대할 거냐?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경찰이 다시 주민을 내려다보는 형식이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찰의 일단 구조부터 지금과 같은 과거에 어쩔 수 없이 운영되던 준군대식, 중앙집권적 이런 모습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지방 분권화시키고 유연화되고 문화도 상하 계급 위계 질서가 너무 명확한 이런 상황보다는 계급이나 직위나 이런 것들이야 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하지만 사관의 관계는 좀 더 수평적이 돼야 되겠다.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선발 과정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주로 by merit이라고 해서 시험 중심이죠. 누가 더 낫나 경쟁시켜서 역시 우월성입니다. 근데 경찰은 그게 아니거든요. 경찰 업무 자체가 누가 더 머리 좋고 공부 잘하냐로 치안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냥 우리 보통 시민들과 잘 소통할 수 있나. 그러면서도 엄정하게 부패하지 않고 청렴하게 성실하게 자기 의무를 다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정의감. 그런 것들을 평가하려면 문제는 이 시스템, 평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험이라는 것의 장점이 뭡니까? 객관성이잖아요. 시비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쫙 시험 보고 1번부터 몇 번까지 잘라서 하면 누가 공정성 시비 걸 수가 없죠. 근데 그러한 객관적인 평가의 단점은 경찰관의 자질이 제대로 있는 분인지, 우리가 필요한 실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인지는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죠. 안타까운, 그래서 제가 호주의 그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 이런 데 가서 이제 경찰 선발 과정을 가서 봤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는 지방 군권이다 보니까 5명의 심사위원이 승진 심사를 해요. 선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우리처럼 시험은 기초적인, 기본적인 어떤 상식 시민 수준이 되느냐 안 되냐만 보고, 그 다음에 승진일 때는 자기 업무 분야에 필요한 기초적인 그 내용들이 숙지되느냐만 보고, 나머지는 자기 보고서예요. 내가 왜 경찰관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그걸 일단 내죠. 그러면은 경찰에서는 그 보고서 내 진위 여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진실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올라오는 거예요. 허위가 있으면 그냥 탈락하는 거고요. 자기는 뭐 지나가는 사람을 누굴 뭐 도와준 적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예. 그러면 학교에서도 늘 나는 학교 폭력 같은 걸 억제시키는 데 그렇죠. 그냥 나섰고, 뭐 예. 시험보다는 그래도 중점을 놓고 이런 그런 거죠. 친구들 가서 물어보는 거죠. 진짜 예. 그랬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하는, 우리가 지금 중앙집권적 전국 일시적으로 하는 걸로는 할 수가 없고, 첫째로, 둘째로는 그런 평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떨어진 사람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나 왜 떨어뜨렸어요? 아, 너보다 저 사람이 중고등학교 때 더 학교 폭력 방지에 노력을 많이 했고, 주변 친구들에게 더 좀 의리와 정의감을 많이 보여줬어. 그거는 나도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몇 점인데요? 누가 평가했는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결국 경찰의 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큰 숙제로 좀 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대안으로 나오는 게 지방분권 할 때 같이 자치경찰제를 실시해서 경찰을 쪼개가지고 뭐 경상도 경찰, 전라도 경찰, 뭐 서울시 경찰, 부산시 경찰 이렇게 해서 뭐 미국 같은 경우 옷도 다르잖아요. 유니폼도 다르게 하고 뭐 이런 대안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수위상스러운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시나요? 그 자치경찰제가 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국과 미국식의 그런 주민 친화적이고 지역 중심적인 경찰로 가려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물론 있죠. 어떤 단점이, 첫째로는 일단 쪼개지니까 힘이 약화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할 거냐인지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우리가 마피아 같은 조직이 있다 그러면 동네마다 경찰이 있는 걸로는 마피아랑 싸우기는 어렵겠죠. 근데 우리는 마피아는 없잖아요. 대신에 우리는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북한. 주로 그런 대간첩 작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자치경찰은 힘을 약화시켜서 안 된다. 둘째로는 수사에서 지금 검찰과 싸우고 있잖아요. 경찰이 검찰이란 적과 싸우는데 경찰을 분권화시키면 쪼개버리면 대응이 안 된다. 우린 검찰이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경찰이 반대하는 논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의 민도가, 그리고 지방자치의 수준이라는 게 경찰을 지방자치, 그러니까 자치경찰을 한다는 건 뭐예요? 지자체에 돈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 시장 군수를 믿을 수 있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시장 불러다가 식모시키고 막 이러는데. 네, 시장 군수야 완전히 뭐 날개 다는 거죠. 나한테 경찰이 와. 물리력까지 생기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 예를 들자면은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경찰을 악용할 가능성, 자기의 경쟁자 정적을 미리 수사를 시켜가지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단속을 할 때도 편파적으로 노래방 A, B가 있다면 B만 단속시키고 A는 지지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자치경찰이 우리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지만 검찰과의 관계도 굉장히 또 이 책에서 많이 또 다루셨는데, 이 검찰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수사권 경찰이 가져가겠다 뭐 이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검찰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제 검경의 그 대결이라는 구도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삼성 라이온스 기아 타이거즈는 아니잖아요. 검경이
국가의 기관이고 국민의 도구 아닌가? 국민의 예산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양 기관의 서로의 논리나 대결, 뭐 누가 더 청렴하니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로지 관점은 국민의 관점에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에게 국가에게 무엇이 더 낫고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근데 핵심은 뭡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의 공감대 형성된 거는 검찰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뭐 새검, 그랜저검, 떡검 뭐 너무 별명도 많아서 지금 뭐 그러다 최근에 이제 또 김학의검 뭐 원주 뭐 별장검 뭐 이렇게 뭐 가고 있는데 그 배경에 있는 것이 뭐냐면 검사나 검찰 관계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는 예가 없더라. 그들은 무슨 성역에 존재하는 이냐. 또 하나는 그들이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 자체 수사권, 기소 독점권, 그 다음에 형 집행권, 그 형사사법에 재판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검찰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검찰만 잡으면 된다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들도 검찰만 이용하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이번에 최동욱 총장이 그 역사상 최초의 반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랬던 사람이 없잖아요.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어긋나는 일을 한다?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조금 그런 그 상식이 깨지고 있는 거죠. 근데 최동욱 총장 이전까지만 해도 검찰에 너무 권한이 집중돼 있고 검찰총장 한 사람만 잡으면 다 되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의 부패 또 재벌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해도 밉보이지만 않으면 검찰이 그냥 봐주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수사권의 분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경찰이 검찰 통제가 아닌 민주적 통제나 판사의 통제, 사법적 통제를 받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방식의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여기에서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때라든지 또는 경찰에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경찰을 수사하면 되고 이런 조금 견제한 상태에서의 서로 그다음 검찰에 문제가 있으면 경찰이 검찰을 수사하고 이렇게 되면 국가 사회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떤 청렴 확보나 또 거대 악이 그 숨어 들어가는 문제를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그 시각인 것이죠. 아주 전문적인 질문이네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나 경찰 좋아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 경찰학의 뭐랄까 속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sheep never like their sheepdog 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sheep이 양이거든요. 양은 양치기 개를 좋아하는 양은 없다라는 거죠. 양치기 개의 역할이 뭡니까? 양들이 울타리 벗어날까봐 가서 막 물고 짖고 혼내고 야단치고 이런 거거든요. 양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양치기를. 그렇지만 그 양치기개가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찰 하는 게 뭐 단속하고 검거하고 수사하고 이런 거지. 구호품 나눠주고 도와드리고 119 구급대처럼 이렇게 응급하게 해드리고 이게 본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찰을 좋아하는 시민이라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외국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기본적인 틀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 이해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경찰에 대한 평가는 그런 호감이 아니에요. 사실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워낙에 경찰에 대한 그 반발이나 뭐 두려움, 불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접근하기 시작했냐면 1999년 민주화 이후부터 친절 강화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경찰 파출소에다가 동전을 구비하고 그때 휴대폰이 없었을 때 공중전화 급하신 분 와서 파출소에서 동전 갖고 쓰세요 이거예요. 파출소 대부분 경찰이 달라지겠습니다. 네, 달라지겠습니다. 뭐 그리고 파출소에 우산 비치하고 갑자기 비 오면 와서 파출소에서 우산 갖고 가세요. 그 다음에 파출소 2층을 독서실 공부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갑자기 길거리에서 펑크가 나면 112를 부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민들이 경찰을 좋아하는 건 올라갈지 몰라도 누가 피해 봅니까? 경찰들이 귀찮아지겠죠. 정비업소들이 피해를 보잖아. 경찰이 공짜로 그걸 다 해주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접근이라고 이제 우리 경찰학에서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순간적으로 경찰을 좋아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접근은 본질은 개선할 노력 없이 아부하겠다는 거라고 좀 나쁘게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접근보다는 차라리 내가 만약에 사고를 당했을 때 나한테 툭툭거리고 기분 나쁘게 대할지는 몰라도 조사는 공정하게 한다. 편파적으로 저쪽이 유리하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그런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범죄 수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노사간의 일, 쌍용자동차 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면 경찰이 노조원들한테 안녕하십니까?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시죠? 하길 바라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거는 사측의 문제, 정책적 문제, 노조 측의 어떤 아픔, 그 다음에 또 노조의 불법행위 이런 것들을 모두 치우치지 않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경찰을 우리는 바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채 빨리 호감도를 높이겠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일단 경찰이 아까 말씀하셨던 선발부터 교육, 그 다음에 업무 배치, 그리고 집행, 그리고 민원이나 문제, 누군가가 억울할 때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외부적이고 민간적이고 민주적인 평가나 조사 시스템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뢰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것도 대단히 좀 중요하지만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첫째로 경찰이 공정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나라 경찰이? 근데 이제 국민들이 경찰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인식이죠. 생각하는 인식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 인식이 정말 그냥 경찰이 공정한데 그렇지 않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경찰이 정말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100% 공정한 경찰이 있을 수 없어요. 해외 토픽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뉴욕 경찰이 어느 날 길거리에서 그냥 아주 사소한 뭐 정지 명령을 위반한 흑인한테 총을 길거리에서 뭐 30몇 발을 쏴버리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도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국민 인식이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정성이라는 것을 평가한다는 것이 쉽지만 않다. 그래서 또 하나의 잣대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인식이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까지 경찰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어떤 제재나 단속을 당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직접적으로. 운전하다가 뭐 예, 내려보시죠. 소수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반 국민으로 가면 아마 더 빈도가 낮을 겁니다. 그럼 인식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는데 지금 손드신 분 중에 혹시 경찰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확인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꽤 있네요. 손 내려보십시오. 아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공정하더라.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겪어보니까 공정하더라. 공정한지 모르겠지만 신호 위반했으니까. 예, 4분 정도 좋습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신 분들도 다시 들어가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진짜 공정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분은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기분 나쁘고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이야 라는 분도 나만 있고 잡았어. 뭐 다 왜 나만 그래. 또 하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렇죠? 반말하고 괜히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인식의 문제로 보거든요. 인식은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게 직접 자기가 겪은 거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매스컴에서 보는 거, 다른 사람에게 듣는 거, 그런 것들 중에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효과를 주느냐. 이제 이게 홍보의 문제죠. 타겟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우리 경찰의 잘못된 점은 그런 일반인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 데만 주로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2는 5분 안에 당신에게 달려갑니다. 믿어주십시오. 근데 뭐가 터졌어요? 온 춘사건 딱 터져버렸잖아요.
그건 완전히 112는 언제든 여러분께 5분 안에 달려가니까 112만 믿으십시오라는 그동안의 경찰의 말이 뻥이었다는 것이 이 사건은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는 대단히 위험한 홍보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만 노린. 어차피 국민들 다수가 범죄 피해 당하거나 이럴 일은 없으니까 믿어주세요 하자라고 잘못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어떻게 주장하냐면 지금 이렇게 직접 겪어보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뭐 친절 이런 건 모르겠지만 공정은 했어, 믿을만은 해 라는 분들이 반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 이후에 오늘 사고 처리 어떠셨습니까? 불만이 뭐였습니까? 그 회사에서 AS 하듯이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게 있으면 또 고치는 그런 업무의 개선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실질적인 결과를 가지고 미디어 매스미디어 쪽으로 가는 게 낫다. 그 다음엔 뭡니까? 그 한 가지 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교육 부분이에요. 제가 연구했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시내 나가잖아요. 그럼 대부분 주말에는 한쪽에서는 빨간색 소방차, 한쪽에서는 경찰차가 나와서 지나는 어린이들한테 와서 사진 찍게 해주고 모자 쓰게 해주고 얘기 해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홍보인 거죠. 직접 겪게.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교과 과정 중에 그런 경찰이나 소방 또는 군 등 우리나라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그런 업무 영역에 대한 이야기들 소개들 해주고 가르쳐주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교육과 홍보들도 그 이후에 실질적인 업무의 신뢰성을 높인 다음에 효과가 있다. 지금 아직 뭐 국정원 개혁안이죠. 자체 개혁안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 핵심이 뭐냐면 주로 수사입니다. 수사. 그래서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번 이석기 사건이라든지 간첩 서울시 간첩 사건이 어떤 좀 무리해서 좀 1심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그 자꾸 정치적으로 오남용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분단국가 현실상 간첩이나 이런 어떤 공안적인 국가안보 위반 수사는 필요하다. 그런데 정보부서인 국정원이 수사까지 함으로써 나는 이 부작용을 막으려면 그 기능은 살리되 정보기관에서 떼어내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데 떼어낼 때 이걸 그렇다고 또 별도의 부서를 만들면 또 너무 그런 법집행기관이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고 기존에 경찰이 있으니까 경찰의 보안수사대가 있거든요. 보안수사대에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줌으로써 또는 뭐 사이버 수사도 마찬가지고 경찰에서 행하면 더 통제도 잘 되고 국정원처럼 막 철의 장막에 있는 게 아니니까 효율성도 유지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도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또 하나의 반대 뭐냐면 그럼 경찰이 너무 비대해진다. 또 하나는 경찰과 국정원의 차이 여기에서 보안수사대가 있긴 있지만 여전히 아주 은밀하고 장기적이고 노출되지 않는 그런 국가안보적인 차원의 수사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반대 논리가 있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뭐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보기관이 수사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또 제가 쓴 글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민원에 휘둘리는 경찰. 그건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경찰의 업무 평가 시스템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경찰관의 개인적인 자신감. 이 두 개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과 이게 상충한 부분입니다. 모순된 부분입니다. 이게 그런 그 민원인이나 시민들의 반응, 여론 이런 것들을 평가에 반영하면서 국민의 경찰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우리가 요새 이제 그 스마트 컨슈머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그 상인이나 공급자나 국가 정부의 약점을 딱 캐치해서 그걸 이용하는 유저들이란 말이죠. 이런 분들이 대개 그런 경찰 평가 시스템의 약점을 알고서 너 민원 넣겠어? 진정할 거야? 청와대 넣을 거야? 그러니까 너 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 무리하고 엉뚱한 걸 해줘. 이런 게 이제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경찰의 평가 시스템의 어떤 구멍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회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사들은 블랙 컨슈머 리스트를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블랙 컨슈머로부터 억울하게 이 우리 그 종업원이나 매장 직원이나 영업사원이 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미리 고지해 준단 말이죠.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들어와. 매니저한테 보고해. 그래서 회사나 매니저가 카바해 주거든요.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자신감인 거죠. 경찰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 과정부터 시험 봐서 뽑는 게 아니라 가장 경찰 업무에 적합한 사람이 뽑히게 되면 일단 이런 갈등 상황, 문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 자신감과 함께 인성, 적성이 맞는 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 훈련을 할 때에도 그런 강의식이 아니라 그런 실제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하고 실제 그 상황과 똑같은 실습을 많이 하게 되면 현장에서 적응력, 대응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영국, 미국, 호주 같은데 경찰 교육 기관 중에 보면 뭐가 있냐면 verbal judo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유도, 언어적인 호신수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때 주치자 또는 막 서로 막 피 터지게 싸우는 부부 싸움 이럴 때 경찰관이 그럴 때 뭐 무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는 교통법 위반 단속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나만 잡아? 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까 말이에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적인 대응들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는 조직적인 또 하나는 개인적인 이런 부분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 않습니까? 예, 많이 바뀌었고요. 저도 사실은 일선에는 1993년까지 경찰 일선에 있었으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저도 사실은 참 암울하다는 느낌 많이 받았었어요. 뭐 착한 사마리아인을 떠나서 그냥 그 보통의 어떤 사람의 양식과 상식으로 옳다 그르다 또 경찰 관련된 범죄 관련된 일을 예를 들어 뭐 목격하고 목격자가 나와서도 목격자가 오히려 신원이 노출돼서 가해자로부터 협박받고 진술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번복하거나 뭐 이런 일들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뭐 배경도 있고 뭐 그런 것도 겪었는데 지금은 경찰이 꼭 잘 좋아져서라기보다도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통 공간도 있고 뭐 트위터상에 하나만 올려도 바로 여러 사람이 알게 되고 언론에서 그걸 감지해서 공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겪으셨던 그런 일들을 겪으셨을 때 본인 신원 노출에 우려가 있으니까 그 정확하게 안 밝히시더라도 유사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올리기만 하셔도 쭉쭉 어딘데 무슨인데 진짜야? 예, 뭐 이렇게 되면서 해당자에 대해 상당한 이제 조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걸 또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쉽게 함부로 뭐 음주운전 피의자의 가족한테 연락해서 빨리 가서 막아라라든지 이거 자기가 본인이 쉽게 못해. 지금 한번 보시잖아요. 이 최동욱 혼외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서초구 국장 뭐 이거 다 드러나잖아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는 함부로 못 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느냐? 있다는 거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자세? 제가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공범들에도 우리가 공범이 되지 말자. 혹시 나한테 보복이 들어오면 어떡할까? 내가 귀찮아지면 어떡할까? 라는 것보다 내가 알게 됐으니까 내 앞에 온 사건이니까 나는 여기도 침묵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자세. 그래서 같이 힘이 될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라도 침묵하지 않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이런 일들이 드러나고 밝혀지고 줄어들고 하기 어렵게 된다. 앞으로는 제보를 하세요. 황나무 기자 아까 질문한 부분. 그 범죄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예. 한 학기. 범죄 심리학이란 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쭉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지향점을 제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은 크리미널 사이콜로지 범죄 심리학도 여러 가지예요. 그럼 포렌식 사이콜로지라는 게 있고 크리미널 사이콜로지라는 게 있고 빅팀 사이콜로지라는 게 있고요. 폴리스 사이콜로지라는 게 있고 분파가 대단히 많습니다.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 다른 거죠. 범죄 수사 제가 한 건 이제 범죄 수사 심리학이라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악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악이라는 용어는 과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예, 인간에게 어떤 악이 있고 선이 있다 그렇게 보질 않아요. 과학은 욕구와 충동이란 걸로 보는 거죠. 누구에게나 욕구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충동이 있고
그것이 대부분 억눌려 있고 그 억눌린 것이 어떻게 발현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그 욕구와 충동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자는 접근. 프로이드적인 거는 뭐 리비도라든지 뭐 집단 무의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철학과의 접목을 하시려면 사실은 범죄 심리학보다는 정신의학에서 그런 그 인간의 공격과 파괴 충동, 그것이 실제로 범죄로 나타나는 양상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 분들이 요새 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내놓은 책들 중에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그건 이제 악이란 편을 그분들 썼는데 그 책에 악의 단계를 32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가장 악한 것부터 가장 덜한 것까지. 그걸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가장 악하냐 덜하냐의 기준을 첫째로는 고의성, 일부러 남에게 피해나 고통을 야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또는 뭐 필요 악으로 또는 우연히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따지고, 또 하나는 야기한 고통의 정도. 예를 들어 유영철의 악의 정도와 정남규의 악의 정도 따지자면 누가 더 정도가 높을까요? 정남규처럼. 정남규는 무슨 사건이야? 혹시 누구 알아? 정남규는 서남부 비 오는 날에 아,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 길거리에서 그냥 밤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 칼로 팍 찌르고 그냥 도망가는. 유영철은 집으로 불러서 몽둥이를 치고. 예. 제가 수달 드렸잖아요. 일단 고의성은 둘 다 고의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야기하자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이 뭡니까? 얼마나 고통을 주었느냐. 정남규는 죽음이라는 것만을 가져갑니다. 그렇죠? 야기하고 가요. 유영철은 확 찔러서 일단 죽이는 거. 예, 그 자리 현장에서. 유영철은 자기의 컴포트 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여서 대화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가격하고 때로는 성폭행, 또 고문, 그다음 시체 절단 이런 것까지 해나가잖아요. 그 악의 정도가 서로 유영철과 정남규 연쇄살인범이라 하더라도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분류는 뭐냐?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주로 자신의 쾌감, 즐거움, 흥분을 위한 것이 가장 이제 악한 걸로 봅니다. 돈을 얻기 위해 수단을 또는 복수를 위해 이런 것들은 좀 악의 정도 덜한 거. 흥미있죠? 이게 철학적인 접근과 좀 맞닿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접해 보시고요. 그래서 범죄 심리학의 분야는 대단히 다양하다.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뭐 이렇게 해서 제일 답변하고 싶은 거를 답변하시면서 오늘 소감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일일이 질문 하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요. 다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제 신상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사실 아까 우리 학생의 질문이 대단히 중요하고, 학생이죠. 대단히 정확하고 하면서도 억울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제가 경찰 내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할 만큼 했는데 예. 안 했다 그러고 보셨는지, 얼마나 아시는지 이런 걸 드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사건의 발달 과정을 보시면 알잖아요. 12월 지금 1주년이거든요. 12월 11일에 갑자기 툭 터져서 나왔는데, 이건 제가 그 내부로 가져가서 이야기해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대선 일주일 전이고, 이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이제 해야 되고, 들어가, 국민이 다 보고 있잖아, 왜 권력 앞에서 망설이고 있어, 이제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저 혼자니까, 그 당시에는 뭐 민주당 야당에서조차도 사실은 긴가민가 하던 상황이었거든요. 이거 우리가 잘못 괜히 근거도 없이 문제 이야기한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나왔어야 됐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이 들어오니까 지금처럼 그렇죠? 질문이 들어오는데 제가 속했던 전 직장에 대한 거니까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어떨 땐 비판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옹호가 될 수 있고 저 오늘 경찰 옹호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런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까도 이제 질문을 주셨지만 저는 정의 문제도 주셨는데요. 실상 그런 게 있습니다. 가치라는 것이 너무 한 가지에만 유일하게 이것만이 가치고 정의다라고 할 경우 그걸 우리가 교조주의라고 하죠. 그건 너무 또 도구마라고 하고요. 독재라고 하고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당연히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다양함 속에서 좀 더 본질적인 정의, 본질적인 가치가 있고 주변적인 게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세기에서 중시 여겨지던 가치와 정의가 있고 21세기의 가치와 정의가 있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쪽 편이란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정의는 아마도 안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 정의일 거예요. 애국이라는 것. 국가가 중요하고 대체하고 있는 북한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꾸 민주니 개인 인권이니 자유니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들을 북한이 좋아한다. 그렇게 해서 개인이나 소수가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 비판하면 흔들리고 질서가 무너지니까 북한이 원하는 남한 사회에서의 분열이 야기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건 정의가 아니야. 이것이라는 거겠죠. 근데 그건 예를 들어서 냉전 시대에는 맞아요. 냉전 시대에 양측 간에 정말 서로를 없애고 전쟁을 언제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전쟁적인 방어와 안보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극복됐잖아요. 냉전은 극복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남북한의 대결도 사실은 경제와 서로 국제사회에서의 인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겠어요? 그 대결 경쟁인데 거기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나타내야죠. 우리가 김정은처럼 그렇죠? 장성택 기분 나쁘다고 잡아 사형시키고 막 정당을 해산시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 시대정신적 정의와 국제적 기준의 정의를 보자. 그리고 지금 가장 본질적인 정의를 보자.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저쪽이 정의가 아니고 우리만 정의야. 이건 아니고요. 저쪽도 정의고 우리도 정의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기, 이 시대적 정신, 그 다음에 본질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들을 볼 때 그리고 또 하는 뭐죠?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정의에 대한 문제이냐 아니면 정의라는 것들을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가져와서 다른 문제를 덮으려고 하느냐 이거 의도상의 문제도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저보고 정치적인 그런 계몽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조금 표현상에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고요. 이미 우리는 국민주권 사회에서는 사실상 계몽이라는 말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더 위에 있고 더 많이 알고가 아니고요. 누가 자기 분야에 있어서 어떤 걸 많이 알아서 다른 분야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느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무관심 서로 자기 일만 자꾸 생각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그러한 정치적 무관심을 나쁜 권력자들이 악용을 하고 그래서 서로 협잡을 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그것을 덮고 이게 방치된 사회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관심 가지고 협력하자. 이런 차원으로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조금 하려고 하면 선동이라고 합니다. 여기 선동하고 있잖아요. 예. 뭐하고 선동하고 있어요. 참 힘듭니다. 참 힘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넌 누구냐라는 질문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제 말이 불편하신 분들이 넌 도대체 누구냐? 왜 자꾸 정치적 얘기하느냐? 전직 경찰대 교수는 정치적 중립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직까지. 전직도 아닌데. 난 자유 시민인데요. 어디도 소속돼 있지 않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 앞으로 제가 과연 이 정치라는 영역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조언들 많이 듣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저는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한 사람의 시민에 불과하다.
시민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것처럼 제가 몸담아왔던 전공 분야에 있어서 제가 해왔던 영역에 있어서 드릴 수 있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드리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필요하다면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고 또 많이 듣고 배우고 하면서 답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희석 씨가 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5일 질문 답 드리고요. 감옥이라는 곳은 우리가 이제 파놉티콘이라는, 그쵸? 말에서부터 감시를 중시하는 기능에서 지금은 그 개념이 많이 이제 바뀌었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리해빌리테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재사회화, 이것을 이제 목적으로 삼아서 사실은 교정 복지라는 게 중요합니다. 재소자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의 그런 뭐랄까 징벌적인 효과도 나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가치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질문에 대한 답만 드리자면 어떻게 해야 그런 교정 복지가 가능하겠느냐? 첫째, 교도소 보내는 사람의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은 겪어보셨겠지만 과밀이에요. 과밀. 적정 수용 인원의 1.78배가 지금 수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드리고 싶어도 교정 공무원들이 해드릴 수 있는 역량과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국가의 형사 정책에서 접근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이며 형법상의 그런 그 징역형을 줄 범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여기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첫째로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악의 종류에 봤을 때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가해 피해를 야기하려 한 범죄, 폭력적인 범죄, 위험한 범죄가 아니면 가급적이면은 교도소에 보내지 말자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대신에 대안적인 처벌이 있잖아요. 교도소 가는 것 이상의 본인이 그러니까 그 대상에 따라서 벌금도 있고 사회봉사도 있고, 예를 들어 그 김본자 같은 친구한테는 컴퓨터 접근 금지, 이런 건 완전히 고문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대안적인 처벌을 많이 강화하자. 그러면 2단계가 뭡니까? 교도소 가게 된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같은 예산을 훨씬 더 각각의 재소자에게 일단 복지적인 향상도 이루어지지만 프로그램, 각각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강희석 씨 본인이 확신범이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나를 받고 난 이거 받아들이지 않아라고 하겠지만, 상당히 다른 일탈행위, 범법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술 또는 뭐 성격 이상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고쳐 나가는 것이 재소 기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재범을 막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단순히 가둬만 둔 상태로 있다가 내보내면 더 문제가 악화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도소가 범죄자를 만드는 곳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첫째로 교도소 보낸 사람의 숫자를 줄이고, 둘째로 그 재소자 개개인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확대해서 복지적인 향상도 있지만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치료,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3단계가 또 있습니다. 3단계는 교도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종료돼서 사회로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형기보다 일찍 나오는 가석방 제도 있잖아요. 가석방 제도를 폭넓게 확대 조치하면서 대신에 교도소에서 보낼 시간 중에 나머지 가석방 기간을 바로 사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 그 외국에서 그걸 하프웨이 하우스라고 하거든요. 중간 단계에 느슨한 감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곳에 있는 조건을 지키는, 그래서 거기서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사회, 예를 들어 뭐 버스값은 얼마고 지하철은 어떻게 타고, 알바는 어디서 알아서 구하고, 직장 어떻게 구하고, 이런 것들에서 사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서 연착륙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반적인 시스템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해결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주신 질문을 계속 가져와 봤어요. 내가 만약에 175일이 남아있다.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죄송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그 실감이 안 됩니다. 솔직히 실감이 안 되고요. 다만 그냥 그 피상적인 답만 드리자면, 일단 첫째로 175일을 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적이 있을 수도 있고, 일단 내 삶은 175일 만에 끝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시는 한 자꾸 그럼 174일, 174일, 172일 이렇게 되죠. 초조하고 그 175일간 할 수 있는 일 이외에는 못하게 돼요.
한 게 예를 들어 뭐 200일, 300일이 소요돼야 할 수 있는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대학에 등록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엄두도 못 내시잖아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끝을 이 175일간에 내가 짱 뭔가 거대한 생의 마지막 모든 것들을 멋진 어떤 결과물로 작품으로 내놓고 난 가겠다. 이건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차라리 잊으시고 그냥 내가 뭘 하고 싶었을까? 내가 뭘 하고 싶나? 내가 뭘 가장 잘하고 그걸 그냥 하시는 게 그러다가 뭐 그것이 중단되실지 아니면 뭐 기적을 통해서 계속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더 낫지 않나는 개인적으로 아주 작은 소박한 마음입니다. 또 오늘 모임 고맙습니다. 전체에 대한 어떤 소감이랄까 뭐 말씀드립니다. 마치 제가 어떠신가요? 청문회 나온 듯한 느낌이었고요.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뭐 오공청문회 같은 비리를 저질러서 예. 어쨌든 참 너무 수준들이 높으시고 그 질문의 다양성과 깊이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을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제가 의미 있고 또 보람이 있었고요. 오늘 그 교통사고 난 데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책 사오신 분들한테 사인 받는 시간 잠깐, 왜냐면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급한 분들 위주로 몇 분만 사인 받는 시간 빨리 가지겠습니다.